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내 치매 환자 수가 최근 10년 새 4배 늘었습니다. 65세 이상에서는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치매 진료 현황을 지난 2009년 자료와 비교했는데요. 지난해 확인된 치매 환자는 79만 9천 명으로 2009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성별을 보면 여성이 56만 5천 명인데 이는 남성의 2.4배 수준입니다. 연령별로는 85세 이상이 100명당 12.4명에서 지난해 33.2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65세 이상 환자는 100명당 3.5명에서 9.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5명 중 2명이 이상 지질혈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진단 비율이 높아지면서 평생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수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0세 이상 성인의 이상 지질혈증 유병률은 38.4%였습니다. 여성의 31.3%, 남성은 45.6%가 해당됩니다. 학회 측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세를 보였다며 특히 20대에서 5명 중 1명으로 이상 지질혈증 환자가 늘었는데 이 같은 상황은 평생에 걸쳐 지질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합병증에 노출된 환자들도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자가 낙상하거나 욕창이 생길 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한림대 의료원은 40만 건 이상의 자료를 분석해 입원 환자의 낙상과 욕창 가능성을 전망하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델을 활용해 환자 정보를 검색하면 낙상과 욕창 확률이 화면에 나타나고 낙상과 욕창 확률이 각각 60%와 70%를 넘길 경우 특별 간호 프로그램이 가동됩니다. 연구팀은 입원 환자에게 적용되는 처치나 처방 변경 같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낙상, 욕창 발생률을 즉각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뇨병을 오래 겪을수록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40세 이상 1,500만 명가량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 당뇨를 앓은 기간이 5년 미만인 환자의 파킨슨병 위험이 18.5% 높았습니다. 5년 이상 당뇨가 지속된 경우 그 위험은 61.8%나 커졌습니다. 연구팀은 당뇨병으로 인한 파킨슨병 발생 위험의 증가에 대한 인관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학술적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 중 하나죠. 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일단 단백질, 당, 비타민, 지방 등의 영양분을 처리하고요. 지방과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 담즙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인체 독소도 제거를 하죠. 그런데 원래는 이 말랑말랑했던 간이 굳어지면서 이 같은 주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간경화로 불리기도 하죠. 바로 간경변증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만큼 간경변증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경변증으로 인한 손상이 심해지면 황달, 복수, 간성뇌증, 정맥류 출혈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경변증은 간세포가 반복적으로 상처와 염증을 입으면서 발생합니다. 염증은 간의 섬유화, 즉 간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과정을 촉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상 간의 경우에는 실제로 색깔이 이렇게 벽돌색의 그런 색깔을 띠게 되고 표면이 아주 매끈하면서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그런 양상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CT를 찍게 되면은 표면이 보일 때 아주 말끔하면서 이런 간의 실질 자체가 깨끗한 이런 균일한 양상을 이제 보이게 되고요. 그러나 이런 정상 간이 염증이 지속되고 섬유화가 이제 지속이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간에 이런 결절들이 생기는 그런 간 경화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간 경화가 됐을 때는
표면이 불규칙한 이런 결절형 양상을 띠게 되고 간 실질 자체도 이렇게 균일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렇게 불균일한 불규칙적인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되고 이 경우에는 간의 겉에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들이 복수가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수가 찰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간의 손상을 부르는 염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주된 원인은 B형이나 C형 간염 같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입니다. 만성 간염의 기간이 길어지면 간염 바이러스가 간세포 내에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만성 B형 간염의 5에서 10%, 만성 C형 간염은 10에서 15% 정도가 간 경변증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과다한 알코올 섭취도 간을 위협합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변환돼 염증과 조직 손상을 유발합니다. 손상된 간은 지방산을 분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이 쌓이면서 섬유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음식물을 통해 간에 지방이 축적되면 역시나 유사한 경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최근 비만, 대사증후군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 같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앓고 있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간이 이제 굳어지게 되면은 이제 간으로 가는 이제 혈관들이 압력을 받게 돼서 그게 이제 식도나 위쪽으로 축부 혈관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쪽에 혈관들이 부풀어지는 그런 정맥류라는 그런 병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출혈이 되게 되면은 이제 피를 토한다거나 하혈을 하는 뭐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간 기능이 계속 나빠지게 되면은 이제 간성 혼수라는 이제 그런 또 병도 생기게 되는데요. 그거는 간에서 제대로 해독되지 않은 피가 이제 몸을 순환하다 보니까 그런 피들에 의해서 어떤 의식이 저하된다든가 또는 심하면은 기능이 뇌 기능이 악화돼서 이런 의식이 혼미해지는 그런 현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합병증들 그런 증상들이 생기면은 빨리 조치를 이제 취해야 하겠습니다. 간 질환은 염증이 만들어졌다가 치유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진행됩니다. 간이 굳는 이 섬유화 단계를 거쳐 지방간, 간경변, 또 간암순으로 악화됩니다. 특히 간경변증 자체는 간암의 강력한 유발 요인으로 간경변증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간암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전문의들에 따르면 해마다 이 간경변증 환자의 5%가량이 간암을 겪게 된다고 하는데요. 평소 위험 요인들을 피하면서 간암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경변증 진단 과정에서는 혈액 검사를 통해 간 기능을 살핍니다. 또 복부 초음파, 복부 CT 촬영 등의 영상 검사로 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의 굳은 정도를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간 섬유화 스캔 검사도 최근 시행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간 경변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약물과 치료법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치료 성과를 끌어올렸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간 경변증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바이러스성 간염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좋은 약물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실제로 치료로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과 C형 간염과 같은 그런 바이러스성 간염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면 C형 간염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거의 95% 이상의 완치를 기대할 수 있고 B형 간염의 경우에도 항바이러스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간 질환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심지어 간경변증이 있는 환자들도 초기에만 잘 발견을 해서 꾸준히 치료하면 간경변증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에 따라서 먼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알코올 간경변증 치료의 기본은 금주입니다. 더불어 칼로리를 높이는 영양 보충 등이 필요합니다. 과체중 또는 비만을 동반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다면 체중 감량, 식이 조절을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간 경변증 치료의 목적은 섬유화의 진행과 그로 인한 간 기능의 저하를 최대한 늦추는 데 있는데요. 치료가 늦어졌다거나 이미 진행이 된 간 경변증의 경우에는 합병증 치료 또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무서운 합병증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맥류 출혈이 되는데요. 이런 정맥류가 터져서 출혈이 되게 되면은 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이제 합병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빨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경우에까지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맥류 출혈이 의심되는 하혈이라든가 아니면 토혈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응급실에 내원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런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도 이런 간으로 가는 그런 문맥의 그런 압력을 낮추기 위한 그런 약물을 추가적으로 더 복용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그런 출혈 재발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 경변증이 많이 진행돼 말기 상태에 놓이면 사실 치료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간 이식인데요. 아직은 이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내에서는 연 1000회 이상의 이식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의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식 수술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생존율이나 합병증 등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 간 이식을 가장 안전하게 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전문의들은 이 외국의 경우 특히 뇌사자 간 이식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면서 우리 사회도 인식 개선을 통해 간질환 환자들에게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좀 더 열릴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에 기분 좋아지는 가을입니다. 무더위가 지나고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계절.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지친 사람들이 자연에서 답답함을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커지죠. 이 시기 농작업 역시 많아지는데 이와 함께 증가하는 감염병이 있습니다. 진드기와 설치류를 매개로 한 발열성 감염병이 그것인데요. 치명률이 상당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쯔쯔 가무시증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 대표적입니다. 쯔쯔 가무시증은 야외 활동할 때 쯔쯔 가무시 균에 감염된 털 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죠. 잠복기 1주에서 3주 후 고열,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9월에서 11월, 가을철에 발생했는데요. 특히 올해는 지난해 대비 3주 빨리 이 매개 털 진드기 유충이 강원 지역에서 처음 확인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농작업이나 야외 활동을 한 뒤 발열이나 오한 등의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있거나 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서 딱지가 있으면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역시 가을철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 소피 참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됩니다. 진드기에 물린 후 4일에서 15일 정도의 잠복기를 지나 고열,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치명률이 약 20%에 이릅니다. 올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매개하는 참 진드기 밀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5% 낮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환자 발생은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해서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설치류 매개 감염병을 살펴보겠습니다. 쥐 등의 설치류를 통해서 전파되는 렙토스피라증과 신증후군 출혈열 역시 주로 가을철에 발생하는데요. 최근 5년 동안 환자 절반 이상이 9월에서 11월에 발생한 렙토스피라증부터 보겠습니다. 렙토스피라증은 렙토스피라 균에 감염된 동물의 소변에 오염된 물을 통해서 피부 상처 등이 노출돼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해는 벌써 61명이 감염됐다고 하는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신증후군 출혈열은 감염된 설치류에서 분변, 오줌, 타액 등으로 바이러스가 배출된 후 사람의 호흡기로 건조된 바이러스가 들어가면서 전파됩니다.
최근 5년 동안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10월에서 12월에 감염된 환자가 절반 이상이었는데요. 이렇게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발열성 감염병은 증상이 코로나19와도 비슷할 수 있어서 예방 또 관리가 필요합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치료제나 백신이 없기 때문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농작업이나 벌초, 등산 등 야외 활동할 때 긴 소매, 또 긴 바지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귀가 후에는 옷 세탁 및 샤워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하고요. 야외 활동 후 발열, 두통, 소화기 증상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드기 물림이나 야외 활동 이력을 알리고 치료받아야겠습니다. 또 설치류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여있는 물 등 균 오염이 의심되는 물에서 작업을 할 경우 작업복, 특히 장화를 반드시 착용하고 쥐의 배설물 등을 접촉을 피해야겠습니다. 이상 건강톡톡이었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